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가 주관하는 포럼 카이로스 방입니다. 그동안 우리 포럼 카이로스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이 벌써 31번째 포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미국 대선이 우리들에게도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죠. 역대급의 그런 박빙승부다 뭐 이런 여론조사 예측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그러한 예측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결과가 우리 한반도 또 동북아 또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그러한 예측 속에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런 조회를 갖고 계신 서재정 교수님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재정 교수님은 현재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공직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개는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를 한 40분 이렇게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한 50분 동안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 사회를 맡은 포럼 카이로스 운영위원장 류태선이고요. 우리 서재정 교수님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어디로 갔나? 기셔도 저희가 이거 예. 잘 됐습니다. 예,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기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재정입니다. 저기 류태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냥 너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책임부터 저한테 떠넘기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본 도쿄에 있는 국제기독교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고요. 저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코넬 대학에서 한 7년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7년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윌슨 센터라는 데서 펠로우로도 있었고 또 MIT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비지팅 스칼러로 잠깐씩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같이 좀 어떤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이 대선에서 기존 언론들의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죠. 또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전부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미국 정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미국이 뭐 지금 힘이 많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또 많은 지역에서 큰 그 풍파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몇 가지 좀 분석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벌써 트럼프는 이 후보일 때부터 뭐 트럼프가 김정은과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럼 뭐 야구 경기라도 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자기가 대통령 임기에 있을 때 김정은과 잘 지내서 뭐 좋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이 트럼프와 이제 정상회담이 되고 이럴 시기 2018년, 2019년에 친서를 계속 보내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계속 표명을 했죠. 그래서 뭐 귀하와 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뭐 걸출한 정치가와 관계를 맺게 돼서 기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이 김정은과 또 어떤 브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마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를 너무 개인적인 관계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대통령과 이제 북의 최고 지도자가 갖는 영향력이 워낙 크고 또 개성이 뚜렷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또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이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 밑에 있는 구조적인 힘과 또 그 이 둘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의 모습을 동시에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할 바를 그냥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북관계가 달라졌다. 조선이 달라졌다. 한국이 달라졌다. 세계가 달라졌다. 트럼프도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 2, 3, 4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아무래도 저희 관심사가 트럼프니까 5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대화, 교류, 협력이 정치적인 통합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적대적 국가관계로 퇴행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보다도 더 퇴행을 한 것이고요. 이 기본합의서에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 이전인 1989년 저희 문익환 목사님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허담과 담판을 해서 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북의 입장은 이런 사회문화적인 교류, 인도적인 지원 같은 거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런 데 관심 없고 정치적으로 이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 아주 강구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가서 이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교류와 대화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합의에 기반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그 사회 경제적인 교류와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의 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결정적인 정치적인 변화, 남과 북의 관계, 또 북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데는 실패를 한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하면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더 틀어지게 됐다 하는 데서 현재 남북 관계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조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북한이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사실 북과의 교류가 많이 단절이 됐고 그쪽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실 민간 교류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북이 변한 모습들을 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집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안보 전략에서 큰 재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비핵 무장력에 의존해서 억제력을 추진했다면은 이제 핵 억제력을 추진하며 또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그런 상태로 갔고요. 또 이런 핵 억제력을 선제적으로도 쓸 수 있다 하는 모습으로까지 훨씬 더 공세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 뭐 최근 들어서 우라늄 농축 시설도 언론에 보여줬고 또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핵탄두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러한 핵 무력 능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과시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전속력을 다해서 온갖 종류의 핵 무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개발해서 시험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여주는 화성포 19형이라는 것이 이제 그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북에서 발사하면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미사일이고요. 이 오른쪽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화성포 18형, 역시 이것도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이제 그 18형과 19형은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즉시에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 태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는 이제 핵 탄두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이 핵 탄두를 미국 어느 곳에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임의로 즉시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성포 19형 같은 경우는 18형보다 이 몸체가 약간 크고 탄두가 약간 이렇게 뭉툭하면서 좀 더 커 보이죠.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이 19형은 이 탄두부에 핵 탄두를 여러 발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핵 탄두뿐만 아니라 이 디코이라고 하는데 이 모의 핵탄두를 또 같이 넣어서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알래스카에 현재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한 44기 정도 있습니다. 근데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 미사일 1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요격 미사일 한 4발 정도를 발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요격 미사일의 그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4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한 11기 정도를 요격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화성포 19형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핵탄두 4, 5기에다가 그 모의 탄두를 같이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성포 19형 한 2발 정도를 날리면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의 능력을 소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화성포 18형을 쏴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은 현재 이러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경제력에 있어서의 재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북한이 워낙 어려웠던 그 사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완전히 피폐화돼서 그 기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쪽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농업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한 모습들을 아직 그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단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쪽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르던 시기에 1년 평균 식량 생산량이 한 300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에서 필요한 식량이 한 560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식량에서 훨씬 못 미치는 생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2001년에서 2010년 10년간의 식량 생산량 평균을 내보면은 연간 480만 톤 정도로 성장시키는 데 성장을 했고 그 이후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의 생산량을 평균을 내보면 1년에 한 57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 생산량만 보더라도 이제는 그냥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식량 생산량을 늘 수 있었던 그 큰 이유는 이 비료 산업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비료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북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해서 외부에서 전혀 물자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산업 활동을 했는데 이 농업 식량 생산량이 570만 톤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료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건데 자체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2009년에 뭐 거의 그냥 폐허 상태였고 뭐 기존의 낡은 시설, 돌아가지 않는 시설 그때 그냥 다 뜯어낸 거고요. 다 뜯어내면서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서 새로운 그 비료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그게 완공이 돼서 이제 북한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이제 갈탄이나 이런 그 북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이용한 비료 생산이 정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린 비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지금 자체의 기술로, 자체의 원료로 이 그 비료 생산이 정상화됐고 이에 힘입어서 농업 식량 생산량도 기본은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축산과 양어, 또 온실 농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 식량뿐만 아니라 부식거리들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쥐고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협을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치는 거고요. 이제 그 적대 국가론을 내세웠는데 이제 북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 전까지 북에서 추진했던 이
무력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남조선 혁명 기지론 같은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북은 북대로 그냥 따로따로 살자는 겁니다. 이제 북은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 만큼 됐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국방력을 건설했으니까 뭐 굳이 통일을 하겠다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대로 가면서 203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그러니 제발 좀 놔둬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해서 자꾸 적대에다 방점을 찍는데 사실 적대적인 관계는 뭐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부터 적대적인 관계였고 변한 것은 이국가론입니다. 한국과 조선이 두 개의 국가로 따로따로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점은 국가에 찍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미국 중심의 일극화에서 다극화 세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북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거의 유언으로 남기다시피 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일극 시대가 아니라 다극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굳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북은 다른 국가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그냥 잘 살 수 있다.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김정은 뭐 그쪽에서 국방위원장이죠. 이 이제 국방발전 개막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죠. 우리 힘을 멈춤 없이 한계 없이 강화하는 것, 우리 국가 주권과 이익, 안전 환경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제와 수행의 막강한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2018년, 2019년 북미 협상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로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전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 연설은 사실 저희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합성을 해보니까 미국은 뭐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더라. 그러니 미국과 협상을 기대하지 말고 이 다극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하는 언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북에서 잘 쓰는 그 표현 방식이기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뒤집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보자면 만약에 미국이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을 포기한다면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이 있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할 수 있다 하는 의사의 표명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기본적인 자신감에 기초하고 세계 정사의 변화를 기초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정책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하지만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전환시켜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관계 개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가치 동맹의 첨단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가치를 앞에 내세우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복속시켜서 우리가 그 첨단에 나서겠다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은 이 세계의 추세와는 굉장히 다른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자신의 힘, 국익과 국력을 추구해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탈냉전 시기에 미국이 단극 체계 속에서 뭐 여러 나라들을 미국식 민주주의화 하겠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이미 끝났고 또 그 세계화, 그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시대가 한때 풍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탈동조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 신중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로 들어섰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는 다극 체제로 들어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적인 자유주의적인 국제 체제라기보다는 국익을 최첨단에 내세우고 국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현실주의적인 세계 체제로 큰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원인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 침공 같은 것들도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이제 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런 좀 혼돈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미국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내세우는 마가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건데요. 트럼프 1기 때도 이 같은 구호를 내세웠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2.0은 트럼프 1.0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가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는 것도 있고, 또 그 트럼프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연구기관과 인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캠페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뛰어나와서 외친 게 아니라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1980년 레이건 때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그때 주창한 것이 Let's make American Great Again 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80년대에 추진이 됐었는데 이제 90년대 21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레이건이 추진했던 보수적 가치를 복원시키고 미국이 세계에서 유지했던 그 힘의 지위를 다시 복원하자. 이런 것이 두 개의 커다란 축입니다. 그래서 통상 뭐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고립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할 때 미국이 최강국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미국의 이익을 세계에서 극대화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변화한 바는 미국의 힘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변화한 힘에 맞춰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개입 강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부분이 80년대의
마가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의 힘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삶이 지금 세대보다는 좋아질 것이냐 하는 이제 설문을 한 거를 보면은 1990년대 말만 해도 71%가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19년에 가면은 60%로 줄고 2022년으로 가면은 2019년으로 가면은 60%로 줄고 2022년으로 가면은 42%로 줍니다. 점점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단적으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보면은 뭐 2차 대전 직후에는 뭐 50%가 넘을 정도로 막대했었고 1980년대에만 해도 20%를 상회했는데 이제 지금 2024년이 되면 15% 정도로 많이 짜그러들었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우에 1980년에 이 점유율이 한 3%를 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4년에 되면은 19.5%로 미국을 상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 안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되돌아보면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럽 중시 외교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뭐 피버트 에이시아, 뭐 에이시아 재균형 정책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1기, 뭐 바이든, 트럼프 2기에서 다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에 있는 겁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IMF의 추산을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제력이 안 되니 군사력으로라도 미국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총 GDP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뒤지고 있지만 국방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우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액만 보더라도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 지출액이 이제 국방비 지출액으로 봤을 때 2위에서부터 11위까지 국가 10개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방비가 이 정도로 큰 거고요. 이런 국방비 차이는 이제 국방 기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뭐 복잡한 그래프인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제일 밖에 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군사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군사 기술력은 한 가운데 제일 진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그 군사 기술력을 비교해 볼 때 중국과 미국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이러한 국방력과 또 군사 기술력 그리고 특히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핵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상위 위치를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유세 시기에는 핵무기는 핵 억제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핵무기가 핵 억제력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죠. 근데 이러한 입장이 사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핵무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고
이 입장은 미국 핵무기를 보유하기 시작한 이래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2020년에 이제 그 저준위 핵탄두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2020년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일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고립주의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트럼프 그리고 방위비를 동맹국에 전담시키고 미국은 방위비를 국방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들도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시기에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을 했고요. 이 저준위 핵탄두를 개발한 이유는 이 핵무기가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긴 하죠.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인데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쓰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좀 파괴력이 적은 핵무기를 만들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것보다도 훨씬 작은 파괴력을 갖는 핵탄두를 개발해서 2020년부터 이 사진에 보이는 핵 잠수함에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정부 때 배치가 시작됐고요. 바이든 정부 때는 또 그와 반대로 지금 적국과 상대를 하는데 이제 북한이 대표적이지만은 땅속 깊숙이 땅굴을 파고 기지를 만들어 놓고 지휘부가 숨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파괴를 해야 되겠는데 기존의 무기 체계로는 잘 안 된다. 그러니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큰 거를 만들어서 이 지하에 있는 그 지휘 체계와 무기 체계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새로운 핵 폭탄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러한 이제 탄두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핵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없고 이 트럼프 1기 때도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나눠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이제 보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고 또 이 연방 정부의 권한은 좀 많이 축소시키되 주정부의 권한에 확대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내세우는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인 보수 기독교적인 그 가치들을 그 일반 사회와 또 그 교육 정책에서 확산을 하자 이런 입장이 확실하고요. 이제 국제 정치를 봤을 때는 이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미국의 힘이 철철 넘칠 때는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그 소련과 강력하게 힘으로 대결하자 하는 입장이었다면 미국이 그때같이 힘이 철철 넘치지 않을 때는 미국의 힘을 좀 보호하면서 동맹국의 힘을 동원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의 힘을 최대한 동원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진하자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전의 그 다른 공화당의 입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부시 2세의 경우에는 그 공화당의 그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었지만은
미국이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 적국들을 민주화시키자,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자,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대전 이후 미국 정치를 봤을 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모두가 추진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서 벗어나서 현실주의로 돌아가자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오래전에 대통령 했던 퀸시 아담스 대통령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를 너무 희화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흐름은 이 국내 정치 보수주의와 국제 정치 현실주의가 만난 그런 모습이고, 레이건이 추진했던 정책을 보다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정부, 트럼프 2.0이 1.0보다 더 힘을 발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 인사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1.0일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른들의 축과 네오컨이 결합해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많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뭐 이제 이 한미 군사훈련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했을 때 그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가 대통령이 볼만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그럼 하지 말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해라 하면서 밑에서 다른 일을 계속했고요. 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때, 뭐 2019년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는 뭔가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오컨이었던 존 볼튼이 그 정도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요구사항을 확 늘려서 이제 협상판을 깼다는 건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추진하던 정책을 밑에서 쥐고 흔들었던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3명 있죠.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던포드 합참의장은 해병 3인방이라고도 불리는데 해병 1사단 출신입니다. 미 해병 1사단 출신입니다. 근데 미 해병 1사단이 뭐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이 아니라요. 그 동부에서 장진호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입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참패를 겪은 그 부대죠. 그래서 북이라면 아직까지도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부대인데, 이 3인방이 사실 트럼프 1.0 행정부에서 적어도 안보 정책은 그 핵심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정책을 좀 전환시키려고 해도 밑에서는 계속 틀을 수 있었던 그런 기조였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정부에서 밀려난 이후에 트럼프 1.0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익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못했지? 반성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진짜 트럼프와 맞는 사람들, 이 마가 정신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트럼프 2.0 인선 준비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발표된 그 인물들을 보면은 마가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차기 행정부 핵심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개혁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 알렉스 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대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2018년, 2019년에 대북 특별 부대표로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들어왔다는 데서 주목을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이제 2.0에서 보다 잘 준비된 행정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2.0을 뒷받침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구성한 프로젝트 2055라는 팀이고요. 또 다른 팀은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이 정도가 되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트럼프 1.0 행정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차기 행정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프로젝트 2025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보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연구소가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지금 인선을 보면은 이쪽에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정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만든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지금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당시에는 프로젝트 2025가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좀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 선거 딱 끝나자마자 2025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이제 벤스 부통령이 사실 이쪽 사람의 계열입니다. 이쪽 계열의 사람의 얼굴 마담으로써 벤스를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프로젝트 2050은 내가 계속 데리고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요. 이제 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이쪽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린다 맥마혼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소의 공동의장인데, 이 사람이 정권 인수단 공동의장으로 바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세력이 지금 트럼프 2.0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2025 같은 경우에 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80일 동안 자기네들이 무슨 정책을 취할지 계획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쪽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에서는 지금 대통령령 300개 이상을 준비해서 이제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국방 안보 정책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사실 언론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고 또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국방안보 정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 2025에서는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이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에서는 조금 이 세밀한 그림을 그려낸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안보 정책은 이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6년부터 미국이 쭉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인이 수용할 수 있는 비용과 그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의 국방을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 없는 국방력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조건적인 대결을 추진하는 것도 아닌 그 좀 현실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동맹과 우호국에 대한 기대 내지는 또 분담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비핵 방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언론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와 딜을 해서 뭐 방위 분담금 같은 거 증액시키고 한국도 핵무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트럼프 캠페인 쪽 입장은 확실합니다. 핵 억제력은 미국이 쥐고 있고 핵 억제력과 이 현대화는 미국이 계속 추진해서 이 최첨단 군사력은 자기가 쥐고 가겠다는 거고요. 이제 한국에 기대하는 거는 비핵 방위입니다. 컨벤셔널 디펜스를 떠넘기겠다는 거죠. 한국이 알아서 방위를 해라. 하지만 북의 핵 무력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트럼프가 과거에 이 북한과 인게이지먼트 했던 것, 관여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캠페인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막 던진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이미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업적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적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4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를 이제 4가지 원칙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 힘을 통한 평화가 이제 가장 기본 그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무조건 적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적국과 필요하면 직접적으로도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적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맹뿐만 아니라 적국과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미국민을 안전하게 하거나 세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편협한 현실주의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적국과 관여를 할 때 그냥 뭐 미국이 모든 걸 그냥 순순히 먼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분명히 내세울 것이다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아주 현명한 외교 정책은 이 지금의 그 적국인 베네수엘라나 북한 같은 국가들을 받아들여서 이 중국 지금 우리의 전략적인 적국인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미국의 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적국의 뭐 행동이나 말이 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적국의 의사가 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서 뭐 그냥 모든 것들을 용인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그 세밀하게 설명한 게 이제 랜덜 슈라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슈라이버는 국방 차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를 담당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친대만, 친일본 쪽 인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 트럼프 정부와 그 인맥을 갖고 있으면서 그쪽의 입장을 정리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이 합의 도출이 불발된 후 연단에서는 나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미 간의 새로운 외교를 시도를 하게 되면 더 넓은 영역을 다룰 것이고 우리가 비핵화를 추구하는 맥락에서 논의해온 모든 범위의 이슈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바로 그 밑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공간 개설, 정치적 관계 강화, 경제 협력 개발, 한국 전쟁 공식적 종결 등.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올려서 북미 간의 포괄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한 입장을 보여준 것은 사실 이 트럼프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보수 싱탱크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주의라고 해서 그냥 힘으로 모든 적국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힘을 축적해서 가장 핵심적인 적과 경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레이건의 예를 들어서 보자면 레이건이 당시 소련을 사탄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대대적인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레이건 2기에 들어서서는 소련과 정상회담을 하고 고바체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군비 통제 합의들을 이뤘습니다. INF 조약이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INF 조약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체결이 됐고요. 또 START 1, 이 전략 무기 감축 협상, 이 전략 무기를 줄이기로 한 최초의 그 합의인데 그 협상이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 행정부에서 조인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레이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추진을 했지만 당시 그 소련과 무조건적으로 군비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협상을 해서 타협을 볼 것은 타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정부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안에서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볼튼과 같은 네오컨의 경우는 그 부시 2기 정부의 그 핵심을 장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맥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자, 미국식 자유주의 민주화 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가장 이런 기본적인 철학에서 이 트럼프주의자라고 저희가 부른다면 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트럼프주의자들은 보다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으니 미국의 힘에 맞는
정책을 쓰고 미국의 국익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데서 네오콘과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일기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왜 자신들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네오콘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른들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부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추진해왔던 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계속 추진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미 현실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쪽은 이제 버리고 완전히 다른 외교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일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2019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는 과정에서 이 네오콘들이 역할을 했지만 또 일본도 일정하게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베 정부에서 반대를 했고 당시 아베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아키탄가 하는 사람이 이제 뒤에서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현 수상 이시바는 굉장히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 개선의 입구로 생각을 했다면 이시바는 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의 출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를 우선 개선하고 그 맥락 속에서 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서 이 북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현재 지난번에 중요 선거에서 이러한 입장을 추진하는 이제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도 이전과는 달리 북미 관계 개선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과 일본을 봐서는 이 북미 관계, 북일 관계 개선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도 좀 회복이 됐고 또 안보력은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몸값을 올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협상이라면은 받지 않겠다고 하겠죠. 당연히 몸값을 올려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거기에 맞춰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된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 1.0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하고 또 그 촉진자의 입장에서 북미 협상이 가능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거보다는 좀 방해자 역할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가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유리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면 또 그와 반대로 가는 조건들이 또 공존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만 떼어놓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한국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모아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의회에서의 움직임은 미국 의회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끼리 간다고 하더라도 또 의회와 의회 외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의회는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미국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뭐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더 힘이 실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행정부와 맞물리면서 진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이 희망적인 뭐 관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많이 달렸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 2025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보고요. 이제 그 좀 구조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이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변화. 저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쇠퇴론이 사실 여러 번 그동안 있었는데 70년대에도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미국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쇠퇴론이 이게 또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뭐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부채의 문제 심각하고 또 그 뭐 기술 개발이 가능한가 또 그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뭐 의문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중국 그 정치 경제가 갖고 있는 경직성 이런 것들도 뭐 여전히 그 문제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과 다른 거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대에도 이제 미국 경제 위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미국 재정 적자도 엄청나게 늘었고 또 무역 적자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미국이 이거를 헤치고 나갈 방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쇠퇴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때는 해결 방법이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 대표를 미국 플라자 호텔에 불러놓고 압박을 한 거죠. 환율을 올려라. 그리고 그 수출 자발적으로 줄여라.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결과 일본의 환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일본의 수출이 이제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고 또 뭐 voluntary restraint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이제 자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죠. 이제 독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러한 합의를 일본과 독일이라는 이제 그 당시 그 강국에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또 미국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상호 의존성 관계인 거죠. 근데 이제 안보적으로는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고 중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협상에서 압박을 하려고 해도 중국이
과거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밀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와는 훨씬 힘든 밀당을 미국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이 겪었던 것과는 그 다른 경로를 중국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그때부터 침체를 걷기 시작해가지고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40년 얘기하는데 그때부터의 그 충격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좀 길게 보자면은.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중국은 그 일본이나 독일과는 다른 이제 거대한 내국 시장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충분히 그 시장의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내국 시장력을 이제 끌어낼 수 있다면 이것도 뭐 그 중요한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 국제 경제에 있어서 압박을 받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더 크다 하는 건데요. 이제 뭐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이 추세대로 중국이 더 크고 뭐 미국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도 사실 뭐 저희가 지켜가야 되고 또 이제 머스크나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머스크로 대표되는 이 하이텍 기업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그 움직임입니다. 이제 머스크가 뭐 캠페인 할 때 뭐 검중검중 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단화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트럼프 2.0에 결합한 중요한 세력이 머스크로 대표되는 하이텍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지금 이 거대 IT 기업들이 아니라 그보다 작지만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결합해 있고요. 그러한 첨단 기업들에게 자금들을 계속 대주고 있는 벤처 캐피털들이 지금 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이러한 기술들이 이 진짜 미국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혁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정부의 혁신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워낙 방대하고 뭐 비효율적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머스크가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또 이제 첨단 기업 기법들을 도입해서 정부를 보다 효율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부 적자들을 이제 대폭 삭감하고 해보겠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도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제 혁신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국 경제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이제 뭐 4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변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변화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거나 뭐 국제기구에 내던 분담금 같은 것들을 확 줄일 방향으로 갈 거는 확실하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사실 그 기후에 관한 파리 협약 에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탈퇴하면서 이게 표류할 가능성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거의 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서 탈퇴하고 뭐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저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대로 정신을 갖춘 정부가 있다면 이 중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저는 이 세계를 선도하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짜 미국이 탈퇴를 하면 한국이 앞장서겠다 하는 입장에서 분담금도 대폭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한국이 앞장서는 그러한 기회를 오히려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시민사회가 이미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또 많이 국제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빠지면 오히려 한국이 주도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사실 뭐 시민사회나 뭐 시민사회 차원에서 뭘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 주체들, 기업들이 좀 나서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국가, 정부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에 굉장히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했고요.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그 윤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미국과 일본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일본으로 가는 거는 그 세계의 추세에 맞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다극화 추세에 맞게 한국 경제도 다극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로 저희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또 시민사회의 교류도, 뭐 저도 사실 미국에 오래 있었고 일본에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적인 시각에 너무 익숙한데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죠.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로 더 확대를 하면서 진짜 다극화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시민사회적으로나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극화를 주도하는 그런 기회를 또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트럼프 2.0이 도전을 주는 부분도 많지만 저는 또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성명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성명서를 쭉 보다가 이게 참 좋은 성명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경희대 대학교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였고요. 굉장히 이제 자성적인 그러한 성명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 교수와 민주동문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균관 대라서 그런지 이제 그 공자를 인용을 했고요. 하늘의 때는 땅 이름만 못하고 땅 이름은 사람들이 화합만 못하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정권 교체였고,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이 정권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의 새로운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2.0을 앞두고서 진짜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